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유통관리사 학기의 동반자 이춘길,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2021년 제1회 유통관리사 2급 5월 15일 날 시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해설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여러분께서 많이 내용은 아시죠? 또 많이 걱정을 하셨죠? 내용적으로 걱정한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2021년도에는 시험 내용이 상당히 기존과 다르게 많이 변경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나온 거 보면 전혀 그런 거 없었죠. 여러분이 보시면서 아마 어떤 식으로 혹시라도 1회 시험에 떨어졌으면 2회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또는 3회 시험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그런 시간을 갖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첫 번째 과목인 제1과목 유통물류 일반이죠. 유통물류 일반은 이번 항상 제가 언급을 하죠. 유통물류 일반이 가장 시험적으로 보면은 어렵게 출제가 된다고 말했지만은 25문제가 나오니까 좀 어렵긴 해요. 25문제. 25문제가 나오니까 어렵긴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번 시험은 25문제 플러스 5문제가 더 나왔어요. 어디서? 이 5문제는 유통마케팅 제3과목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사실 이번에 굉장히 오류가 많이 있어서요. 시험 출제도 오류가 있다는 것은 이론적인 오류가 아니라 문제 배열에서 상당히 많은 오류가 있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아마 문제를 푸시면서도 직접 아마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문제를 보시면요. 일단 제1과목인 유통물류 일반이 상당히 가장 중요하고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범위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이 집중을 해달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 아니에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이상이란 말을 써요.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갖다 활용하는 복합운송. 이 말 자체는 뭡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이 내용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복합운송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는 복합운송의 결합 형태 중 화물 차량하고 철도를 갖다가 이용하는, 그러니까 차량과 철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뭡니까? 복합운송 시스템이에요. 그 자체로 여러분이 알고 있죠. 이미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강의 설명드렸죠. 어디? 가장 우리가 높은 데서 운송하는 건 뭡니까? 하늘. 그래서 항공이라고 하죠. 항공. 그럼 항공기로서 운송한다. 그 다음에 뭡니까? 기본적으로 한다 모드적인 개념에서 한번 보시면은요. 항공기로 운송하고 땅에서 운송하는 게 있죠. 뭡니까? 철도. 자, 그 다음에 트럭도 있습니다. 트럭. 자,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바다. 선박이죠. 선박. 배.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많이 구분을 하죠. 그러면 복합 운송을 했으니까 이 두 가지 운송수단으로서 이용한다. 이 두 가지 운송수단으로서 이용한다. 이 두 가지 운송수단으로서 이용한다. 이 개념이에요. 문제 자체는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철도와 트럭을 갖다가 묻고 있어요. 철도와 트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피기백. 그래서 돼지를 갖다가 거꾸로 농과 같이 피기백이라고 보통 말하죠. 이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만약에 여기서 정답은 2번이지만 항공기하고 철도의 결합은 뭡니까? 버디백이죠. 버디백. 트럭과 선박이란 뭐가 될까요? 피시백이죠. 피시백. 그 다음에 스카이쉽 시스템이라든가 트레인쉽 이런 것은 말이 없어요.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말을 만들면 되지만은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우리 유통관리사 시험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어떤 문제든지 정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갖다가 2번이 되겠죠. 2번.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시죠. 2번 문제 한번 살펴보시면요. 아래 글 상자 기억과 니은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품질관리 비용으로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자, 여기서 품질관리 비용이 나옵니다. 품질관리 비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실은 갖다가 내용적으로 보시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생산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접해보기가 좀 자주 접해보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적인 측면에서 묻고 있고요. 자, 비용으로요. 동그라미 기억번 네모를 보면은 제품이 고객의 인도되기 전에 품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자, 이건 기본적으로 뭡니까?
인도되기 전이에요. 누구에게?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에 품질 요건을 갖다가 충족하지 못해. 근데 내부적으로 뭡니까? 이거는 고객에게 물건을 팔면 안 되겠다. 판단한 것이죠. 그럼 내부적으로 뭡니까? 내부적으로 아하, 이건 실패한 것이에요.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이죠. 왜?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시 동그란 니은처럼 재작업을 하고 재검사라든가 불량 부품의 생산 중단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은 내부에서 실패를 했다는 의미에서 내부 실패 비용, 비용적으로서 당에 들어가니까 내부 실패 비용이라고 보통 하죠. 인터널 페일러 그다음 코스트라고 보통 말합니다. 이거 나오는 동그라미 3번이 정답이고요. 예방 비용은 이런 걸 방지하는 것이에요. 평가 비용은 어떤 결과론적으로 따지는 것이고, 외부 실패 비용은 내부 실패 비용과 반대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생산 준비 비용은 하나의 물건을 만들기까지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거, 그런 걸 따진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정답 2번은 당연히 3번이 되겠죠. 자, 이제 2번 받고 3번으로 넘어갑니다.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직적 통합. 자, 여기 나오는 수직과 수평.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수직이란 말과 수직, 그 다음 수평이란 말은 무조건하고 좀 여러분이 알아달라 했어요. 자, 수직은 뭡니까? 항상 상하의 관계예요. 상하의 관계고, 자, 수평은 뭐였어요? 좌우죠. 그 좌우의 관계예요. 좌우. 그리고 뭔가 모르게 수평적인 측면이 약간 평등하다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수직적 통합 전략 장점과 단점에 대한 설명을 가져올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직적 통합을 갖다가 했을 때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조직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관련된 각종 기능을 통제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에 경로를 통합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그 다음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거죠. 4번에 안정적인 원재료 공급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5번에 분업에 의한 전문화라는 경쟁 우위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 분업이란 말이 나왔어요. 분업. 그 다음 전문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당연히 분업을 하면은요, 뭐가? 전문화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업이란 그 자체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그 업무를 갖다가 집중해서 그걸 연구하고 분석한다는 개념이니까 당연히 연구하고 분석하니까 전문화라는 개념이 높아질 수가 있고, 전문화가 높아지면요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경쟁 우위 효과를 갖다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이거는 갖다가 분업이란 그 자체, 전문화 자체는 쉽게 말하는 상하의 관계보다는 뭔가 좌우적인 관계가 많이 나와 있죠. 좌우. 그래서 좌우라는 그 개념이면 당연히 뭐가 돼요? 이 수평이 되는 거예요. 수평.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 된다는 걸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뭐가 정답이 5번이 되겠죠. 나머지는 수직적 통합, 수직적인 통합에서 나올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요, 분업에 의한 전문화 경쟁 우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냥 여러분께서 이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라는 걸로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4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래 글상자 기억과 니은에서 설명하는 직무평가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뭘 묻고 있습니까? 직무평가라는 거예요. 직무평가. 직무평가한다 이거죠. 직무평가 방법으로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그래서 네모 안에 있는 기억과 니은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직무의 평가란 것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직무평가는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위험도 등의 평가 요소에 의해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본다면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본다면은 동그란 기업, 직무 가치나 난이도 등의 난이도에 따라서 사전에 등급을 정해놓은 것이에요. 자, 사전에 여러 등급을 정해놨다는 그 말 자체가 뭡니까?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위험도 등의 평가 요소에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한 것이에요. 이 말 자체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고, 동그라미 니은을 갖다가 기억번을 갖다가 보완하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마치 사전에 여러 등급을 정해놨다 해서 또 혹시라도
1번을 정답으로 많이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1번은 아니에요. 서열이 아니라 분류라는 것이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메소드. 분류를 한다는 개념. 그래서 왜냐면은 이미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위험도 등의 평가 요소를 갖다가 분류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평가 요소에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갖다가 직무 평가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옳은 것은 점수는 점수로 평가하는 것이고요. 요소는 요소, 그 업무 내용의 요소에 따라서 비교 분석하는 것이고, 직무순환은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 가지 직무를 일과 사람을 통해서 순환시켜서 맡게 함으로써 그 직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보통 말해요. 그리고 정답은 4번에 나와 있는 정답은 2번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5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5번. 자본 구조에 관련하여 타인 자본 중 단기 부채를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자, 자본 구조가 나와 있어요. 타인 자본입니다. 단기 부채를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단기 부채예요. 이 단기 부채는 그 말 자체가 뭡니까? 보통 1년이란 기준이 1년. 그래서 1년 기준에 의해서 1년 기준에서 부채, 갚아야 될 부채를 보통 단기 부채라고 말합니다. 물론 회계학적인 의미에서는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로 나눠요. 그리고 유동부채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 비유동부채라는 개념이 있지만은 이 1년 기준에 의해서 보통 말하죠. 근데 유동부채를 우리가 다른 용어로 단기부채라고 보통 말하죠. 회계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은 일상적으로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부채 개념,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에서 1번, 2번, 3번, 4번에서 부채는 갖다가 1번, 2번, 4번입니다. 이 계정 항목이에요, 계정. 이 부채 계정 항목입니다. 계정 항목, 부채 계정 항목. 이 부채 계정 항목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게 T 계정이라는 걸 아시죠? T 계정. 그래서 자산을 쓰고 자산. 그 다음 부채와 자본을 쓰잖아요. 자본. 그러면 부채와 자본 쓸 때 자산도 기본적으로 1년 기준에 의해서, 즉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유동자산을 먼저 쓰고 비유동자산을 그 다음에 쓰죠.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부채도 유동부채를 쓰고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를 씁니다. 이렇게 이쪽과 차변과 대변이 같아지게 되는 원리를 갖다가 뭐라고 하죠?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보통 하고, 여기 자산도 유동자산을 먼저 쓰는 것을 유동성 배열법.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부채도. 근데 여기 재평가 적립금은요, 자본이에요. 자본 개념. 자본 개념. 자본. 자, 재평가 적립금이 뭐냐면은, 여러분, 만약에, 우리는 물론 이제 기계 같은 것은, 기계는 갖다가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치가 낮아지죠. 근데 땅이라든가, 토지죠, 토지. 어느 회사가 토지를 갖다가 10억짜리 가지고 있어요, 10억짜리. 10억짜리 가지고 있는데, 이 5년 뒤에, 5년 후에, 이게 10억이 그대로 10억일까요?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더 오를까요? 15억이 될 수가 있어요. 15억. 그렇죠? 요즘 땅값도 막 오르잖아요. 아파트 값도 막 오르고. 그러면은 플러스 5억이 더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평가 적립금상에 10억을 쓰는 게 아니라 15억을 써야 맞습니다. 우리가요, 재평가 적립금은 원래는 자산 재평가 법에 의하여 기업이 고정자산으로 재평가를 하였을 경우에 재평가 차익은 기업의 재무 건전화를 위한 배당이라든가 이익 등의 대체를 금지합니다. 배당이나 이익 등을 주어서는 안 돼요. 이 5억을 갖다가. 그래서 자본 적립금으로 유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평가세가 납부라든가 뭐 재평가 자산의 매각 손익이 발생하거나 뭐 평가 손익의 전부라든가 뭐 결손 전부, 자본금의 전입 이외에는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재평가 적립금이라는 용어예요.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정답이 일단 5번은 맞는데요. 문제를 갖다가 잘못됐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동의합니까? 동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 시험만 합격하면 땡이지, 그런 마음가짐을 갖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왕이면 좀 퀄리티 있는 자격증을 만들어 가지고 나뿐만이 아니라 후배들도 문제가 좋은 문제를 갖다가 풀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을 좀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봤고요. 6번으로 넘어갈게요. 6번 재고 관리 관련 정량주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정량주문법.
그 다음 정기주문법 있습니다. 이것도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뭐가 정해졌다? 주문하는 양이 정해져 있다. 정량. 주문한 기간이 정해져 있다. 정기죠.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수도 없이 많이 봤었죠. 이런 거 틀리면 진짜 안 됩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본 거. 정량주문법이 나왔고 정기주문법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정량주문법은 뭡니까? 주문량이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정기주문법은 뭡니까? 주문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양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 이거는 기간이 일정하다는 거, 이렇게 딱 말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정량하고 정기,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뭐가? 주문 시간이 일정하지 않죠? 그렇죠? 정량이니까. 그 다음에 주문 양도 일정하지 않죠? 변경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 디귿번과 니은번은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품목수는 정량주문법은 많아도 됩니다. 그리고 적을수록 좋다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표준화된 것은 표준부품을 주문할 경우에 보통 정량주문을 많이 쓰고요. 전용부품을 주문할 경우도 정기주문을 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제가 설명드렸죠. 뭐 우리가 ABC 재고관리 기법 중에서 C재고, 우리가 ABC가 있었죠. ABC. C재고를 관리하는 기법이 뭐라고 했어요? 투빈법이라 했죠. 투빈법. 이거 설명드렸어요. 투빈법. 근데 A재고와 B재고 있죠. A는 뭡니까? 정기였잖아요. 정기. B가 뭐였어요? 정량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틀린 말이죠. 틀린 말. 정기가 비싸잖아요. 여러분 A재고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A는 정기. 여러분 책에도 다 있고 강의 때도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당연히 정답은 5번이 되겠죠. 틀린 것이니까 5번이 틀렸어요. 자 이렇게 6번은 쉽게 넘어갈 수 있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7번을 문제 봅니다. 자 7번 문제 나와 있네요. 뭐가 나왔습니까? 7번 문제는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적 조직을 보통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 조직이 뭐고 비공식적 조직이 뭐냐 묻고 있죠. 그래서 포멀이 뭡니까? 공식이죠. 이건 비공식이죠. 여러분 국가는 공식적 조직일까요? 비공식 조직일까요? 국가는 당연히 공식 조직이죠. 여러분 회사는요? 당연히 공식이죠. 여러분 가정은요? 당연히 비공식이죠. 여러분 아침에 조기 축구에 갑니까? 예. 공식인가요? 비공식인가요? 비공식이죠. 당연히. 그리고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이에요.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공식 조직은 의식적, 이성적, 함적, 논리적으로 편성된다. 당연하죠.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조직한 것이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조직이 필요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뭐 독서회라든가 아니면 등산회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자연 발생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공통 목적에 명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공통 목적에는 무형 구조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유형적 제도 조직 있죠. 내면적 현실적 조직이죠. 자 불문적 성문적 이게 바로 틀렸네요.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반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위로부터 조직, 밑으로부터 조직이다. 근데 동그라미 미음번인데요. 반드시 뭐 밑으로부터 조직은 아닙니다. 동등한 조직이죠. 밑으로부터 조직이 아니라 동등하게 아는 사람끼리 또는 관심이 있는 사람끼리 그런 조직을 보통 만든다는 걸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보시면 정답이 갖다가 4번이 되겠죠. 4번이 명확하게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8번 문제를 한번 살펴봅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 뭐가 나왔습니까? 8번 문제는 유통기업의 각종 전략 이외에도 윤리적인 부분을 고려하는데 이런 윤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죠.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1번 그냥 1번, 2번, 3번, 4번, 5번 읽어가지고 옳지 않은 것. 윤리적인 것은 나라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렇죠, 맞죠. 윤리는 개인과 회사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회사학 윤리 강령이라고 옳고 그름을 살펴서 판단한다. 그렇죠. 윤리는 법과 달리 처벌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간과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윤리는 간과해도 됩니까? 문제가 안 될까요? 아니죠. 윤리가요 오히려 윤리적인 측면을 갖다가 어기는 사람이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이죠. 그 사람은요 잘못하면은 뭡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내놔요. 왜? 굉장히 심리적으로 자기 자신이 뭔가 모르게 아주 잘못했다는 걸
스스로 갖다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심이 높은 사람은 절대 그걸 갖다가 오히려 법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건 무조건 4번 틀리죠. 5번의 윤리적 원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 그렇죠? 무조건 틀리고 정답은 4번이 되죠. 자, 이제 9번 문제 한번 살펴봐요. 9번 문제 나와 있습니다. 뭘 묻고 있습니까? 아래 글상자에서 뭘 묻고 있냐면은, 자, 거기서 이제 경영혁신 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서 옳은 것은 뭐냐?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것은 문제를 빨리 읽어야 되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경영혁신 기법. 뭐가 들어가야 되냐? 네모 안을 무조건 봐야 되겠죠. 네모 안에. 네모 안에 봐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네모는 뭐 기업이 통합된 데이터베이스 기축해서 재무, 생산 요소 계획, 인적 자원, 주문, 충전 등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법은 전반적인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통합 관리하여 정보를 갖다가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이건 모두 뭐 통합 관리한다는 말이죠. 통합 관리한다. 이 통합 관리한다는 그 말 자체가 뭘까요? 모두 합친다는 것이 합친다. 합친다는 것이 합한다. 합한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 합한다는 개념인데 이 합한다를 갖다가 기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전사적으로 말해요. 전사적. 뭐를 갖다가. 자,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전사적 마케팅 시스템. 여기서는 뭘 묻고 있습니까? 자원관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ERP.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바로 ERP.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여러분이 알 수 있죠. 전사적 자원관리는요,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에서 생산 구매라든가 재고 주문, 공급자와 거래, 고객 서비스 제공 등 주요 프로세스 관리를 돕는 여러 모듈로 구성된 통합 솔루션이에요. 아마 충분히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리엔지니어링 있죠? 다시 엔지니어링. 그다음 아웃소싱 위부 업무를 맡긴다. 6시그마가 있어요. 100만 개 중에서 4개나 5개의 오류를 발생할 수 있다. 벤치마킹, 자기 회사보다 더 좋은 업체를 본 따라 가지고 하는 거.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9번에서 네모 안은 절대 다른 거가 나올 수가 없죠. 전사적인 자원관리, 통합한다는 개념에서 힌트가 있다는 걸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를 한번 살펴봅니다. 제3자 물리입니다. 제3자 물리. 3자 물리 재관의 혜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제3자 물리 혜택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에 여러 기업들은 독자적 물류 업무 수행으로 인해서 중복 투자 등 사회적 낭비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수탁업체의 경쟁을 통해서 물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 기본적으로 물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3자물을 한다. 당연히 동그라미 1번은 맞습니다. 2번에 보시면 유통 등 물류를 아웃소싱함으로써 리드타임 증가. 자, 이거 아니죠. 리드타임을 감소시켜야죠. 비용 절감을 통해서 고객 만족을 높여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리드타임이 뭡니까? 주문 시점부터 어디까지? 입고 시점까지예요. 입고 시점. 이걸 갖다가 리드타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리드타임 증가되면 안 돼요. 증가되면 무조건 감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이것 자체가 틀린 것이니까. 3번. 기업들은 핵심 부분에 집중하고 물류 전문 업체 아웃소싱하여 규모 경제 등 전문화. 그래서 아웃소싱하고 규모 경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말할 수가 있죠.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일단 2번. 옳지 않은 것이니까 2번이 나와 있네요. 정답은 2번이에요. 하지만 다음 질문도 봅니다. 4번. 아웃소싱을 통해서 제조 유통업체는 자본 비용 및 인건비 등을 절감될 수 있다. 그렇죠. 무조건 비용 절감이면 아주 좋은 것이에요. 또 서비스 증가까지 포함되면 더더욱 좋은 것이겠죠. 당연한 말이죠. 5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IT 및 수송 등 전문업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비용 절감, 고객 서비스. 그렇죠. 비용 절감시킨다, 고객 서비스 향상시킨다. 가장 좋은 말이네요. 가장 좋은 말이네요. 가장 좋은 말.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어떤 관계? 상충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트레이드 오버입니다. 정답은 갖다가 이미 2번에 나왔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를 한번 보시면 11번이 나와 있죠. 11번. 11번에서 유통환경 분석의 범위를 갖다가 거시환경적인 개념에서 보는 것이고, 거시환경. 거시환경은 좀 더 크게 보는 것이죠. 미시환경 나눠서 볼 때 성격이 다른 하나는 뭐냐? 간단한 것이죠. 거시환경 넓게 보는 거, 미시환경 좀 좁게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경제적 환경, 당연히 뭡니까? 경제적 환경은요, 이건 무조건 하고 것이죠. 우리나라 경제 환경이 어쩌다 저쩌다 코로나 이후로 어쩌다 저쩌다 이건 것이죠. 것이. 자, 정치 법률 무조건 것이에요. 이런 것은 것이. 자, 시장 경제 환경인데 시장의 경쟁 환경은 미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미시. 기술적 것이죠. 기술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래서 정치, 법률, 사회, 문화 이건 2번과 5번은 무조건 것이로 보는 것이에요. 넓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것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회사 위부적인 요인이에요. 위부. 미시적 환경은요. 약간은 지금 뭡니까? 내부적인 요소로 볼 수도 있어요. 내부적. 회사 내부적인 요소로서. 물론 여기서는 시장 경쟁 환경이니까 우리 회사의 경쟁 환경이 어떠느냐, 내부적으로 얼마만큼 강력하게 갖추어져 있느냐 이런 걸로 따져볼 때 내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에서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성격에 달하는 3번이 됩니다. 미시니까. 다음 12번을 봅니다. 아래글 상자 기업과 니은에서 설명 유통경로 경쟁. 자, 유통경로 경쟁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수직과 수평이 아까도 나왔는데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이미 강의 때 제가 충분하게 엄청나게 말했어요. 수직과 수평이다. 수직이면 뭐냐? 상하다. 수평이 뭐냐? 좌우다. 이 뒤에는 뭐든지 나올 수 있어요. 갈등, 경쟁, 통합 이런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직이라는 개념과 수평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동그란 기업형 보면 보니까 동일한 경로 그 자체가 뭡니까? 수평이죠. 자, 서로 다른 수준의 구성. 자, 서로 다른 수준의 구성. 이건 뭐니까? 이거 수직이죠. 이 말 자체가 뭐냐? 수직이에요. 이 말 자체는 뭐고? 수평. 자, 이런 거.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봤을 때 뭡니까? 수직. 자, 니은번은 수직이라는 게 명확하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동일한 경로는 수평인데 동일한 수평이 동그라미 기업번에 없죠. 그럼 뭡니까? 서로 다른 유형을 가진 기업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그래서 동일한 경로 수준상에서 서로 다른 유형을 가진 기업들 간의 경쟁 이 말 자체가 기업번에 만약에 수평이란 말이 있으면 무조건 맞는 말인데 없으니까 뭡니까? 서로 다른 유형. 이거 업태밖에 없죠. 업태. 그리고 제가 여러분 책에도 다 나와 있어요. 명품 유통관에서 책에도 이미 제가 충분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렸고 만약에 이게 업태간 경쟁은 뭐에 속한다? 수평적 경쟁에 속한다고 이미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2번은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경로 수준상의 서로 다른 유형을 가진 기업들 간의 경쟁을 업태간 경쟁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수평적 경쟁 안에는 업태간 경쟁이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하나의 마케팅 경로에서 서로 다른 수준의 구성원들 간의 경쟁을 수직적 경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요. 이제 몇 번? 13번을 봐야겠죠. 13번 봅니다. 13번에 나와 있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13번에서 펜먼과 와이츠 물류 아웃소의 성공 전략에 관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자, 여기는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이건 사람 이름입니다. 펜먼이라는 사람과 와이즈. 이게 물류에서 보통 많이 나오는데 아웃소싱 성공 전략, 물류 아웃소싱이 그냥 아웃소싱. 여러분께서 이 물류 그냥 아웃소싱의 개념을 알면은 여기다 뭐만 붙였어요? 물류만 붙였어요. 아웃소싱은 뭡니까? 일부 전문 업체에게 나의 일을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웃소싱 기본적으로 거기 의미를 아신다면은 옳지 않은 것이니까 아웃소싱 성과는 반대 취고 경영에 관심과 당연하죠. 그 회사의 취고 경영자에 관심이 없으면 안 되죠. 아웃소싱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현재와 미래 고객 만족, 고객 서비스 증가에 있음을 잃지 말아야겠죠. 당연히. 동그란 3번 지출되는 물류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아웃소싱 시 비용 절감 효과를 측정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은 뭡니까? 서비스 증가에 고객에 대한 서비스 증가죠. 3번은 뭐예요? 비용 감소예요. 물류에서는 무조건 서비스 증가와 비용 감소 있으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그래서 1번, 2번, 3번에서 틀리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네요. 4번을 보시면 아웃소싱의 가장 큰 장애는 인원 감축 등에 대한 저항이므로 적절한 인력과를 사기 저를 갖다가 방지해야 된다. 이론적으로 맞죠?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5번에 아웃소싱 왜
4번 지문이 왜 맞냐면 아웃소싱 한다는 것은 우리 회사에서 직접 하지 않고 외부의 업체에게 맡기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그 일을 맡은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쉽게 말하면 잘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5번 아웃소싱의 목적이 기업 전체의 전략과 일치할 필요는 없으므로 무슨 말이야. 있어야지. 전략과 일치해야 돼요. 이래서 우리가 아웃소싱 하는 것이요. 전략과 일치하지 않는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갖다가 썼어요. 이런 건 설마 틀린 사람은 없겠죠.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13번은 정답이 5번이고 원래 아웃소싱의 목적이요. 기업 전략과 일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14번 합니다. 아래 글상자에서 공통적으로 설명은 유통경로 특성으로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유통경로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유통경로. 그래서 유통경로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은 자, 이거는 갖다 한번 보세요. 거기서 나와 있는 것인데 자, 글상자 공통 설명 유통의 특성이 우리나라는 도매상이 매우 취약하고 제조업적 유통 지배력이 매우 강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도매상 거의 요즘에 이론적으로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도매상을 거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미국의 경우 광활한 토지 국토를 가지고 있어 제조업자가 자신의 모든 소매업체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 일찍부터 도매상들이 발달했단 말. 그 다음 뒷번 각국 특성에 따라 고유한 형태를 가진 유통경로가 존재한다. 각국의 특성에 따라서 유통경로가 존재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건 국가별로 다를 수가 있겠죠. 국가별로라든가 또는 지역별로 뭐가 다른 거라는 것이요. 유통경로가 다른 유통경로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국가별 지역별로 다른 유통경로가 존재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통경로의 국가별이라고는 사실 나오기는 애매하겠죠. 왜? 너무 크게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유통경로의 지역별 특성 이런 식으로 아마 지문이 연결되면 그걸 말하고 있겠죠.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보시죠. 지문 한번 보시면은 1번이 바로 나오네요. 유통기의 지역성, 비탄력성 아니죠. 표준성 아니고 집중성 아니고 에이, 말도 안 되는 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 14번의 1번이고 15번의 문제를 한번 살펴봅니다. 15번. 기억과 니은에서 여러분한테 묻고 있는 것이 뭐냐 묻고 있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 그래서 네모 안에 이런 것은 굉장히 쉬운 문제죠. 이런 것은 뭐 여러분 교재 문제에서도 그렇게 바로 나왔어요. 24시간 영업. 시간적으로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편리성을 준다 이거죠. 24시간 영업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그 매장만 가면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무조건 하고 이게 뭡니까? 1번 아니면 정답이 3번이 되겠죠. 시간적 효용. 그 다음 니은 제조업체를 대해서 신용판매나 할부 판매를 제공해준다. 이건 뭡니까? 소유를 갖다가 말한 것이에요. 소유.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통경로와 장출한 효용성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시간 효용, 그 다음에 장소 효용, 그 다음에 소유 효용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죠? 형태가 있죠. 형태. 시간, 장소, 소유, 형태. 시간적 효용은 타임 유틸리티. 시간은 제약 요소가 없는 것이죠. 장소적 효용은 뭡니까? 플레이스 유틸리티. 어디서든지 효용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 자, 소유적 효용은 뭡니까? 포제션 유틸리티. 리스나 대여를 통해서 효용을 얻을 수가 있다. 형태적 효용은 뭡니까? 펌 유틸리티.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의 적정한 양을 분할해서 분배하면서 얻게 되는 효용이죠. 왜? 라면을 나는 2봉만 먹고 싶다. 근데 라면을 2봉 이상, 한 박스 미만으로 팔지 않으면 내가 라면 한 번 먹기 위해서 라면을 한 박스 사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어디에서? 소매상이 그런 것을 소비자에게 형태적 효용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 거 펌 유틸리티죠. 이미 충분히 여러분 다 알 수가 있는 거. 그래서 시간과 뭡니까? 시간과 소유용인 3번의 정답입니다. 자, 일단 15번 맞고요. 16번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16번. 자, 여러분 이제 16번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16번은 법이 나와 있죠. 식품위생법입니다. 식품위생법. 사실 별로 그렇게 자주 나오는 용어가 아닌데 그대로 나왔어요. 자, 식품위생법 제2조에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진다 해서 아마 쭉 나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걸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어찌면 이런 것은 찍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있어요. 자, 일단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요, 뭐가 나왔습니까? 식품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식품. 옳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식품이란 뭐냐? 식품이란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식품, 자, 제2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2조 1항에 의약을 포함한다. 아니에요. 의약을, 즉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식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약품은 즉 약이라 하지 식품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식품위생법의 내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약은. 그래서 이건 틀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식품 첨가물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역시 식품위생법 제2조 2항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2조 2항. 자, 식품 첨가물은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라든가 착색, 표백 또는 산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나와 있는 게 뭐로 내용이고, 그러니까 용기를 살균하는데 사용되는 물질도 포함되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2조 2항에요.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조 2항의 그 두 번째 줄 쭉 해가지고 법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이 경우 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데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지문상으로. 자, 그 다음에 집단급식수란 말이 나왔습니다. 집단급식수. 집단급식수란 건 제12항에 나와 있는데요. 2조 12항. 거기서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집단급식수란 것은 쭉 나오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다수 대중이 음식을 섭취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집단급식수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을 보통 말해요. 이게 대통령으로 정한 게 있는데요. 뭐 기숙사라든가 학교라든가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그러니까 이런 데 보면 그 구내식당 있죠. 구내식당, 뭐 산업체 같은 거, 또는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같은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실 구내식당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기숙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3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식품 이력 추적 관리란 말인데요. 이건 여러분 RFID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건 제2조 13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식품 이력 추적 관리란 식품을 제조, 가공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식품 이력 추적 관리는 식품이 만들어진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을 말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아니죠. 제조, 가공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이런 것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보통 식품 이력 추적 관리라고 보통 용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구란 말이 있는데요. 기구는 여러분들께서 거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 보시면은요. 이제 쭉 보시면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 기구란 건 기타 뭐 거기서 법에서 나와 있는 것은 뭐 식품이라든가 첨가물에 직접 담는 기구 또는 기계라든가 그 밖에 물건,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해 쓰는 기계라든가 기구, 그 밖에 물건, 이런 것 등을 보통 말합니다. 이런 위생부분 쪽 제외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또 식품 또는 첨가물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 등을 목적으로 재포장한 것을 보통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운반 또는 진열할 때 사용되는 것을 보통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5번에서 뭐가 왜 틀립니까? 기구랑 음식을 담거나 포장하는 용기를 말하며 식품을 생산하는 기계는 포함되지 않는데 이건 포함되는 것이에요.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된다는 거. 그리고 맞는 것은 2번밖에 없다는 거. 이거 사실 좀 어렵죠.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점을 맞을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 뭐 찍어서 맞을 수는 있겠지만 이 지문을 다 알아가지고 맞춘 분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16번 봤고요. 17번을 자, 이제 17번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17번. 아래 글상자에 제시된 내용을 활용하여 경제력 주문량을 고려한 연간 총 재고 비용을 구하라. 자, 경제력 주문량 EOQ죠. EOQ. 고려한 연간 총 재고 비용을 구하라. 그러니까 경제력 주문량을 고려한다는 것은 뭡니까? 먼저 경제력 주문량을 갖다가 먼저 구하라 이거죠. 구하라. 2 곱하기 총 수량 곱하기 단위당 주문원가. 이걸 유지원가로 나누는 것이죠. 단위당이에요. 단위 유지원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용 보니까 연간 총 수량 1000개가 나와 있네요. 주문원가 200원 나와 있고 유지원가 400원 나와 있습니다. 이 루트는 쉽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2 곱하기 이 루트입니다. 1000개 곱하기 주문원가 200원. 자, 그 다음에 40원. 4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나눠지죠. 그러니까 루트 안에서 이게 100개가 됩니다. 경제 주문량은 100개가 됩니다. 100개. 자, 그런데 총 재고비는 어떻게 구성된다고 했어요? 주문비하고 재고, 유지비하고 구성되죠. 자, 주문비는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주문비. 자, 1000개를 갖다가 연간 부품 수량이죠. 1000개. 1000개를 어떻게 경제 주문량으로 나눠주죠. 단위당 주문비가 얼마예요? 200원이죠. 200원. 이러면 얼마가 됩니까? 이러면 2000원이 되죠. 뭐 2000원. 이건 여러분 쌀집 계산기로 계산하면 바로 나와요. 자, 유지비는 어떻게 될까요? 유지비는 갖다가 경제적 EOQ를 갖다가 평균화 시키는 것이죠. EOQ. 100개를 갖다가 2로 나눠주면 평균화가 되죠. 유지원가 어떻게 40원이죠. 이것도 계산하면 얼마니까? 2000원이 되네요. 2000. 이것과 합치면 얼마 됩니까? 4000원이죠. 4000원에 나오는 5번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17번까지 봤습니다. 이 계산 문제인데 이런 거 계산 문제 어렵다 그러면 안 되죠.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충분하게 봤으면은 여러분의 명품 유통관리사 교재만 제대로 봤어도 충분하게 맞출 수가 있었던 문제죠. 강의만 들어서도 맞출 수가 당연히 있었고요. 지금까지 문제 중에서 절대 틀릴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역시 18번, 18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절대 틀리면 안 되겠죠. 이미 충분하게 여러분에게 용어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이건 용어를 묻는 것이에요. 중간상위 수행하는 분류 기준을 옳게 짝지어진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용어를 갖다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이에요. 분류 기준을 옳게 짝지은 거. 그러니까 기업번 구매자가 원하는 소금의 판매는 나눈 활동이에요. 이런 활동적인 용어입니다. 용어.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니은번의 다양한 생산자로부터 제공된 제품들을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도록 다량으로 구매에 집중하는 활동. 이런 것도 교재에 다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티귿번 이질적인 제품들을 이렇게 이질적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동질적으로 집단으로 구분한 것이죠. 기억번은 뭡니까? 기억번은 기본적으로 분배라고 보통 하죠. 나누니까 분배고 니은번은 뭡니까? 니은번은 다양한 생산자들부터 제공된 제품을 대규모 공급하도록 구매 직접 모으는 것이에요. 모으는 거. 취합이라고 하죠. 취합 또는 수합. 받아가지고 모아있다. 여기 디귿번 이질적인 제품들을 갖다가 동질적으로 나누는 것이 뭐예요? 이질적인 거. 이질적인 것을 동질적으로 나누는 거. 그리고 이런 것은 당연히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분류. 그리고 기억번은 분배, 니은번은 취합 또는 수합, 디귿번은 분류. 이 용어가 써 있는 걸로 고르시면 되겠죠. 사실 우리가 앞에서 구색이라는 단어도 있었어요. 분배를 갖다가 우리가 솔팅 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솔팅 아웃.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 다양한 공급원들로부터 제공된 이질적인 제품을 상대적으로 동질적 집단으로 나눈 것을 말한 것이에요. 구색이라는 것은 상호 연관성 있는 제품들을 일정 구색에 맞춰 함께 취급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수합 또는 취합을 하죠. accumulation. 다양한 공급원으로부터 소규모 제공되는 동질적인 제품을 한 곳에 모아서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분배 allocation이죠. allocation.
수합된 동질적인 제품들을 또는 취합된 동질적인 제품들을 구매자가 원하는 소규모 단위로 나누는 것을 분배를 한다. 이런 것을 앞에서 충분히 봤어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놓치면은 안 되죠. 이런 걸 놓치면 안 돼요. 공부를 안 한 것이지 책을 안 봤다는 거죠. 강의를 안 듣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나온 게 분배, 두 번째 나온 게 수합 또는 취합이라고도 해요. accumulation은 취합 또는 수합 같은 말입니다. sorting out 분배, 분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9번 글상자 기억과 니은에서 설명은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유통비용을 옳게 짝지어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틀리면 안 됩니다. 틀리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뭐 동그라미 기억번에 이건 아마 여러분 실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아는 이론입니다. 저도 실무에 계신 분들을 많이 교육을 시키는데 실제로 이런 것은 제가 갔을 때도 기본적으로 교육시키는 단어입니다. 용어죠.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의 신제품 납품 시 진열대 진열하기 위해서 지원한 비용은 뭐냐? 이런 거 뭐라 합니까? 새로운 제품, 신제품 납품, 여기 이름 다 있어요. 신제품 납품 시 진열대. 그러니까 신제품이 뭐예요? 신제품이 납품 시 진열대 지원다. 그러니까 신제품이 어디에 됩니까? 입점되는 곳이 입점. 신제품 입점할 때 들어가는 비용. 신제품 입점 비용이라고 합니다. 신제품 입점 비용.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뒤엔 유통업체가 하자 있는 상품, 생산된 지 오래된 상품, 질이 떨어진 상품 등을 구매할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비용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뭔가 모르게 지금은 사지 않을 거. 그러니까 뭔가 인센티브가 없으면 사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물건을 살 때, 그러니까 이 상품 나왔죠, 상품. 이 상품을 갖다가 뭐 할 때, 구매할 때, 상품을 구매할 때 돈을 보상해 줍니다. 보상하기 위한 지급하는 비용이죠. 이거 지급비용. 그러니까 상품 구매 보상 비용이에요. 길게 쓰면 이렇게,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거 뭡니까? 지원해 준 거예요. 지원금. 지원금 성격이죠. 지원금. 상품 지원금이라고 말할 수 있고 상품 구매 지원금, 상품 지원금, 상품 구매 지원금 이렇게 해야 정확한 용어가 쓰겠죠. 근데 원래 따지면 상품 구매 보상 비용입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요. 일단은 그렇게 써 있는 게 정답일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번호는 신제품 입점 비용이라고 해야 되고요. 니은번은 상품 구매 보상 비용, 만약 없으면은 상품 지원금 또는 상품 구매 지원금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한번 넘어가서 보시죠. 리베이트 1번의 리베이트 같은 것은 아니죠. 사후 할인, 물량 비례 보조금 전혀 아니죠. 머천다임 보조금 현금 할인 여기 나왔네요. 이렇게 나왔네. 신제품 그다음에 상품 지원금, 상품 지원금. 니은번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네요. 왜 니은번에 상품 지원금이란 게 없잖아요. 니은번에. 그래서 기억번도 뭐 틀린 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20번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것도 여러분 책에 다 있는 용어죠. 이런 거 모르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 뭘 물어보니까 여긴 용어를 갖다가 물어보는 게 아니네요. 어떻게 유통 환경에서 나왔는가. 그래서 순서를 물어보죠. 순서. 처음 나온 것이 뭐고 그 다음 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옳은 것은 뭐냐. 순서대로 나열해 봤어요. 그래서 옳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크로스 채널 벌써 얘가 먼저 나올 게 아니죠. 크로스 채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가 무너지고 상호 보완된 라인인데 이건 나중에 나오겠죠. 멀티 채널도 물론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뜨거운 듀얼 채널도 마찬가지겠죠. 싱글 채널 맨 처음에 싱글로 나오겠죠. 싱글 채널. 그럼 하나의 오프라인 점포에서 구매한다. 이게 1번이겠죠. 1번.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가 나왔으니까 그 하나를 뛰어넘는 두 개. 그래서 여기 나온 두 개 이상의 오프라인 점포도 구매한다. 두 번째. 그 다음 뭐가요? 두 개 이상이겠죠? 그 두 개 이상이 뭐가 할까요? 멀티죠, 멀티. 3번. 그러니까 리을번, 디귿번, 니은번 이렇게 하나, 두 개 이상, 세 개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요. 세 개 이상도 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개 이상을 갖다 멀티라고 보통 말하죠. 그 다음 뭡니까? 크로스 채널이죠, 크로스 채널.
크로스 채널과 옴니 채널 나오는데 옴니 채널 다음에 크로스 채널 다음에 옴니 채널 나오니까요. 옴니 채널. 지금은 옴니 채널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순서. 그래서 리을번이 1번, 리을번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니은번이죠. 니은번. 그 다음에 뭐예요? 니은번이 아니라 디귿번이죠. 디귿번. 그 다음에 니은번, 니은번.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그 다음에 기역번. 그 다음 뭐가 됩니까? 미음번이 되겠죠.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있는 게 리을, 디귿, 니은, 기역, 미음 이렇게 있는 걸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몇 번인가요? 4번 나오네요. 이거 4번 이렇게. 정답은 4번. 옳은 것이니까 옳은 것만 보고 넘어가면 되겠죠. 21번. 유통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자, 옳지 않은 것이에요. 옳지 않은 거. 유통이다. 유통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죠. 제품의 물리적 흐름과 법적 소유권을 반드시 동일한 경우를 통해서 이를 동시에 이룬다. 아니죠. 물리적 흐름과 법적 소유권은요. 기본적으로 물론 소유권의 이전. 자, 우리가 생산자로부터 도매상을 거쳐서 소매상을 거쳐서 최종 소비자까지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통 경로로 했죠. 제품의 물리적 흐름과 법적 소유가 반드시 동일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자, 기본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물건을 갖다 주면은 물론 결제 수단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죠. 자, 여러분 도매상 중에서 어떤 도매상이 있습니까? 진열장 도매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열장 도매상은 뭡니까? 물건을 도매상이 소매상한테 갖다 주고 뭐까지 진열까지 해주면서 물건이 일단 100% 갖다 줬죠. 그런데 뭐예요? 대가는 판매된 거, 만약 50%만 판매가 됐으면 50%에 해당하는 대가만을 내가 지급받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만 보더라도 바로 1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법적 소유는 반드시 동일한 경우를 들어도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는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정의, 단정적으로 설명한 것은 틀리단 말이에요. 이번에 유통기는 물적 유통기는 상적, 그래서 물류와 상류로 나눠지죠. 3번 물적 유통기는 제품의 물리적 이전에 관해 독립적인 기관이나 개인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입니다. 자, 여러분 독립적인 기관이에요. 우리가 유통 경로는 종속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은 독립성이 있다고 하면 틀립니다. 근데 그 기관은요, 즉 생산자와 도매상, 소매상, 이게 독립적 물적 유통 기구거든요. 그런 것은 당연히 독립적인 기관이죠. 누구에게? 생산자에 종속되거나 또는 도매상과 소매상에게 종속되는 기업도 아닐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다른 기관에 종속된 게 아니라 독립적인 기관들끼리의 거래 내용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4번 물적 유통 경로는 유통 목표에 부응하여 장소 효용과 시간 효용. 시간과 장소, 그렇죠. 가장 일반적이죠. 물류는 시간과 장소. 시간적 불일치를 해소시키는 게 뭐였어요? 시간은 기본적으로 보관입니다. 장소는 뭡니까? 운송이죠. 자, 이런 걸 여러분이 충분히 설명 들었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런 거 다 배웠어요. 상적 유통기는 소요 효용을 창출한다. 뭐 당연한 말.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이니까 1번밖에 없네요. 나머지 21번은 바꿔요. 22번 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22번은 뭐가 나오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사가 소유한 자가 창고와 토점, 이거 물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류의 보관 하역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물류의 보관 하역론 과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물류를 갖다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류는 유통 2급하고 큰 난이도 차이가 없다. 단지 뭐만 절대적인 난이도는 차이가 없지만 상대적으로 200문제가 나오고 과목이 5과목이니까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절대적인 난이도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저는 가감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제가 2개 다 책을 썼고 2개 다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20번 보시면은요, 자사가 소유한 자가 창고와 도소매상이나 제조업자가 임대한 영업창고. 이 영업창고가 있고요, 자가창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창고와 자가창고인데 옳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물류 내용인데 이런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충분한 물량, 영업창고를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충분한 물량이 아니라면 자가창고 이용 비용이 저렴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써요. 이건 맞습니다.
충분한 물량이 아니라면은 자가창고. 이 자가창고가 뭐냐면 내 거예요, 내가. 내 창고. 영업 창고는 뭐냐면 남의 창고를 빌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창고하고 남의 창고를 빌려가지고 할 때를 비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번 충분한 물량이 아니라면 내 창고를 이용하는 것이죠. 왜 내 창고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더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왜 자가창고라는 것은 어쨌든 내 거니까 10%만 넣어놓고 창고에다가 10%만 넣어놓고 있어도 그 창고 전체가 들어가는 비용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남의 걸 빌릴 때는요. 10%만 내면 되니까 저렴하겠죠. 원래 창고 하나 이용하는데 10,000원이 든다면은, 예를 들어서 10,000원 든다면은 10%만 들어가면은 원래 1,000원밖에 안 들어가겠죠. 그래 남의 창고를 빌리면은 1,000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내 창고 이용하니까 어쨌든 10,000원이 다 들어간다 이겁니다. 당연히 1번이 맞죠. 2번 자가창고의 경우 기술적 진보에 따른 위험이 있다. 그렇죠. 내 창고니까 남의 창고를 빌리면은 내가 안 쓰면 되는데 내 창고는 계속해서 이걸 갖다가 쓸 수밖에 없어요. 3번에 영업창고를 이용하면 특정 지역 그 경우 세금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지역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조금씩은 혜택을 줍니다. 4번 영업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것이 단점입니다. 아니죠. 자, 초기 투자비용이 높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내 창고를 만드니까 그렇죠. 영업창고는 남의 창고를 빌리는 것이에요. 남의 거예요. 그럼 내가 빌리는 값만 주면 되지 내가 만드는 값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것은 자가창고예요. 자가창고. 틀린 말이죠. 5번에 영업창고 경우 여러 고객을 상대로 하므로 규모 경제가 가능하다. 그렇죠. 영업창고는 이런 하나의 고객이 아니라 여러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규모 경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규모 경제란 건 뭡니까?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또는 원가가 줄어든다는 의미에서 시작을 한 것이죠. 당연히. 그리고 일단 그런 개념으로 좀 여러분이 봐두면 되고요. 그 다음 자 이제 23번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23번은 뭐가 나오냐면은 UNGC라고 해서 UN 글로벌 컴팩트라는 게 있습니다. UN 글로벌 컴팩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지와 이행을 촉구하게 만든 자발적 국제 협약으로 4개 분야에서 10대 원칙, 4개면 10대 원칙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4개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4개 분야니까 시험 4개는 딱 좋았겠네요. 보통 UN 글로벌 컴팩트라고 해서 10개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인권이라든가 노동, 환경과 반부패에 관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이라는 게 보통 있는데요. 이거는 세계 인권 선언이라든가 노동에서 권리와 기본에 관한 원칙, ILO죠. 그 다음에 환경과 개발에 관한 이유선언, 그 다음에 국제연합 부패 방지 협약 이런 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가 바로 원칙 1이 Human Right입니다. Human Right. 그리고 여기 있는 2번의 내용이죠. Human Right. 여기 나오는 Human Right. Human Right는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통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노동규칙 같은 것도 사실 있어요. 노동규칙 같은 건 이제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지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폐지하고 아동 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해야 돼요. 그리고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 같은 개념도 있습니다. 환경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친환경적인 기술 개발을 확산을 촉진한다는 그런 개념, 그 다음 환경적 책임을 갖다 중요한 조치를 수행한다는 이런 개념, 그리고 뭐 기업은 환경 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한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보통 나와 있고, 반부패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반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 말 자체가 전쟁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것은 해당되지만은, 여기 반전쟁 같은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로 알아두면 돼요. 이런 것은 당연히 해당되는 것이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 좀 맞추기는 애매하죠. 네, 맞죠. 출제자가 이런 건 좀 제발 틀려줘. 그럼 틀려주라고 했으면 들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합니다. 그런 2문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2문제 정도 되는데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고, 24번 유통경로에서 발생하는 유통의 흐름과 관련된 각종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유통 경로에서 발생하는 유통의 흐름입니다. 유통 흐름. 각종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자, 소비자에 대한 정보인 시장 정보는 후반기능. 그렇죠?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소비자에 대한 정보는 후반기 어떻게 이렇게. 이미 이제 수도 없이 설명드렸죠. 전반기능, 양반기능, 후반기능. 그래서 생산자 정보는 전방이지만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후반기능에 해당된다. 이거 누누이 설명드렸어요. 아마 제가 강의 들으시면 다 알 겁니다. 알 거예요. 저한테 강의 듣거나 제 책을 보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책에 그대로 써 있어요. 그대로. 자, 그 다음에 2번. 대금 지급은 소유권도 이제 반대급으로 볼 수 있죠. 그렇죠. 대금 지급. 소유권은 전반기능이죠. 대금 지급은 후반기능이죠.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 상품이나 물리적 보유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렇죠. 소유권이 없는 경우, 일단 물리적 보유가 가능할 수는 있어요. 소유권이 없어도. 이건 틀린 건 아니에요. 이런 쪽으로. 그 다음 4번에 제조업체 도소매상은 상품 소유권 이전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 그렇죠. 자, 5번에 제조업체가 도매상을 대상으로 소매상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푸시죠. 푸시. 푸시예요. 풀이 아니라 푸시 정책. 틀린 말이죠. 푸시 정책 여러분 다 아시죠? 마지막 2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25번인데 제가 누누이 엄청나게 여러분에게 시험 나온다고 설명드렸던 부분이다. 자, 물류활동 영역을 말하고 있죠. 물류활동 영역.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물류활동 영역을 충분히 여러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반품 물류 있죠. 어디에서? 최종 소비자부터 시작하는 것이 애초 물품 반환, 반품 소지를 없애서 전사적 장사 고객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반품 물류. 자, 생산 물류 있죠. 생산자 단계 자급 교체나 생산 사이클을 단축하고 생산 평준화 등을 고려한다. 맞습니다. 조달 물류 있죠. 하나 완성품이 만들기 전이죠. 수송 루트 취득가라는 JIT 납품 공차율 최다 등을 고려한다. 이건 공차율 같은 것은 뭐냐면은 공차율을 취소해야겠죠. 공차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빌공짜예요. 빈. 차가 뭐냐? 차. 빈 차가 여러분 물건을 싣고 가는 게 많이 있어야 될까요? 물건을 싣지 않고 빈 차로 다니는 게 많이 있을까요? 당연히 물건을 싣는 거. 그래서 이 공차율의 반대도 용어가요. 실차율 또는 영차라고 해요. 실차. 또는 영차. 왜 영차냐면 공짜가 아니라 영차라는 것은 찰영자 있죠. 하늘전 따지 거물연 누르왕. 그 찰영, 차에 있다는 것이에요. 영. 그래서 영차율, 실차율이라고 그래요. 공차율과 반대는.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틀렸어요. 판매 물류는 수송과 배송 효율화, 신선식품의 경우 콜드체인화, 공동 물류 이런 거 맞죠? 폐기 물류 아시죠? 파손, 진부화 등으로 제품 용기 등을 기능을 갖다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기능 수행 후 소멸되어가는 상황일 때 그것을 폐기하는 데 관련된 물류 활동이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이 맞고 3번이 틀렸다는 거. 자, 여기서 여러분께서 총 25문제 유통물류 일반 내용 했는데요. 최소 몇 문제? 20문제에서 적게는 20문제. 20문제에서 23문제까지는 맞출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20문제, 23문제까지는 맞출 수가 있었고 충분히 맞출 수가 있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과목이 상권 분석에서 뵙도록 합니다. 수고 많이 하세요.